서유진의 세상은 늘 꽃향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작은 꽃집 유진의 정원은 번화에서 한 발짝 비켜난 골목에 숨어있는 비밀의 화원 같았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봉고리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향해 피어났고 시들어가던 잎사귀는 다시 생기를 찾았다. 그녀는 꽃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했다. 이 작은 공간은 그녀의 유일한 성역이자 그녀 자신이 가꾼 평화의 땅이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가기에 불을 끄는 순간 그녀는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바로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빌라, 시어머니 박화영 회장의 저택은 언제나 차가운 대리석처럼 냉기가 흘렀다. 수십억짜리 그림과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유진의 작은 꽃집이 가진 따스함의 100분의 1도 존재하지 않았다. 세야가 앉아라.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가시를 품고 있었다. 유진이 자리에 앉자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곁눈질로 유진을 훑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요즘 회사 신입사원들을 보니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하더구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어딘가 티가 나요. 천한 것은 숨길 수가 없다더니 그 말은 명백히 유진을 겨냥한 것이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네 글자는 지난 5년간 박 회장이 유진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유진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익숙한 고통이었다. 그녀의 옆에서 남편 강민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그의 속을 까맣게 태웠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유진이 정성스럽게 담은 갈비찜을 시어머니의 그릇 가까이 내밀었다. 박 회장은 그것을 보더니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접시를 살짝 밀어냈다. 더럽다는 듯한 명백한 거절의 몸짓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접시를 거두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두 손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져 있었다. 지옥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때 유진의 눈에 길 건너편 쇼윈도에 붙어 서 있는 한 어린 여학생이 들어왔다. 낡고 얇은 교복을 입은 소녀는 가게 안에 걸린 두툼하고 따뜻해 보이는 코트를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유진은 고아원에서 추운 겨울을 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길을 건너 가게로 들어가 소녀가 보고 있던 바로 그 코트를 샀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어리둥절해하는 소녀에게 코트를 건넸다. 학생, 날이 많이 춥지? 이거 입어. 네야,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괜찮아.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야. 대신 약속 하나만 해. 몸 따뜻하게 하고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소녀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유진은 소녀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자신을 향한 세상의 경멸에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상의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과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에 돌아오고 나서야 유진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친 뒤 보석함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꺼냈다. 그것은 과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낡은 로켓. 표면에는 독수리의 날개와 방패를 합친 듯한 정교하고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또 그거 보고 있었어. 민혁이 미안한 얼굴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오늘 어머니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괜찮아요.
유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난 괜찮아요. 여보,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아야만 했다.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이 결혼을 축복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위해서 유진은 로켓을 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는 듯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로켓 안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오만한 시어머니를 파멸시킬 거대한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강태준 회장의 일주기가 되었다. 고인을 기리는 추도일. 강 회장의 대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화영 회장은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그 표정에는 슬픔보다 어떤 목적 달성을 앞둔 자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마침내 자신의 완벽한 왕국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가족의 오랜 법률 대리인인 최진우 변호사가 저택을 찾았다. 그는 강 회장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다. 그는 유족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회장님의 일주기를 받아 고인의 마지막 뜻을 집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언에 따라 가족 모두가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박화영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막대한 유산이 아들 민혁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유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순간 그녀는 이 집안의 오점인 서유진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고아원 출신의 며느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눈가 마주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최 변호사가 돌아간 후 박화영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비수처럼 부드럽고도 잔인했다. 세아가 다음 주가 기대되는구나. 유진은 묵묵히 고개만 숙였다. 이 일만 끝나면 이제 우리 집안도 여러 가지로 정리가 좀 필요하겠지. 이를테면 족보 같은 건 말이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유산 상속이 끝나면 너를 이 집안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협박.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 또다시 모든 가족 친지들 앞에서 자신의 출신을 조롱당하고 재산을 탐하는 여자로 매도당할 것이 뻔했다. 그 모멸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민혁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여보, 난 못 가겠어요. 가봤자 제가 들을 소리는 뻔한데 제발 저를 그 지옥으로 밀어넣지 말아주세요. 민혁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괴로워했다. 그는 어머니의 잔인함을 그리고 아내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병상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고 분명히 말했다. 유언장을 읽는 날, 유진이도 꼭 함께 있어야 한다. 온 가족이 말이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혁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내가 아버지께 드린 마지막 약속이기도 하고. 제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딱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남편의 눈물 어린 부탁에 유진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박화영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는 것과 같았다.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유진은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은색 로켓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 자리에 가기로. 돈이나 유산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짓밟히고 무시당하더라도 자신은 강태준 회장이 인정한 며느리로서 당당히 그 자리를 지켜낼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녀는 기꺼이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약속된 금요일 오전, 유진은 남편의 손을 잡고 최진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과 벽면을 가득 메운 법률 서적들이 뿜어내는 위압적인 분위기에 유진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반면 박화영 회장은 마치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서는 듯 당당했다. 그녀는 최고급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유산 분배에 대한 계산으로 분주했다. 회사 지분은 자신이 갖고 강남의 빌딩은 아들 민혁에게, 그리고 약간의 자선기금을 내놓으면 완벽한 그림이 될 터였다. 그 그림 속에 며느리 서유진이 설 자리는 없었다. 마침내 최진우 변호사가 두꺼운 유언장 서류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고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엄숙했다. 고 강태준 회장님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변호사의 나직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유언장의 첫 부분은 박화영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회사 주식의 대부분은 아내인 자신과 아들 민혁에게, 제주도에 있는 별장은 민혁에게, 그리고 몇몇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조항들이 이어졌다. 박화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멈춰 목을 가다듬었다. 그의 표정이 이전보다 한층 더 무거워졌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이제 마지막 특별 유증 조항입니다. 그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나의 마지막 유산 중 청담동의 빌라와 현금 자산의 절반은 나의 평생의 친구이자 은인이었던 금화그룹, 큼A그룹의 고 서태환 회장의 잃어버린 딸에게 상속한다. 사무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정적을 깬 것은 박화영의 날카로운 외침이었다. 미친 소리, 초의 변호사. 지금 장난해. 금화그룹의 딸은 30년도 더 전에 실종됐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애한테 유산을 남기다니. 우리 남편이 노망이라도 들었다는 거야. 그녀는 유산을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장애물이 등장하자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분노는 곧장 가장 만만한 상대인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유진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내년 짓이지 네가 우리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게야. 네, 그 불쌍한 고아. 신세라도 팔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라도 했어.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남기게 한 거지. 안 그래. 근거이 없는 비난이었다. 하지만 박화영에게 논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바로 그때 최진우 변호사가 그녀를 막아섰다. 회장님, 고인에 대한 모독은 그만하십시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박화영의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수십 년간 서 회장님의 따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두 분의 오랜 약속이자 강 회장님 평생의 숙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에 빠진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아주 유력한 단서를 발견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일을 마저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박화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민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변호사와 제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유진은 여전히 자신이 이 거대한 드라마의 이방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초의 변호사가 말한 그 유력한 단서의 끝이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그녀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진우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력한 단서. 박화영은 그 말을 곱씹으며 날카롭게 외쳤다. 단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최 변호사.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까? 있지도 않은 유령 상속녀 이야기를 꾸며내서 유산이라도 가로채려는 속셈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최 변호사를 향한 의심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수십 년간 가족의 일을 맡아온 충직한 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박화영의 무례한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인이 된 친구의 영혼과 대화하듯 말을 이었다. 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달간 병상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일에 쏟으셨습니다. 평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집념이셨지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그는 가방 안에서 붉은색 인장으로 단단히 봉인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극비 지미라는 도장이 선명했다. 최 변호사는 그 봉투를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쿵 하는 낮은 소리가 모두의 심장을 울리는 듯했다. 강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저는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금화그룹의 잃어버린 따님의 신원이 마침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바로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박화영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봉투를 노려보았다. 정말 찾아냈다고 30년 전에 사라진 아이를 말도 안 돼.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계산으로 복잡했다. 설령 그 아이를 찾았다 한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할 터였다. 금화그룹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고 그저 이름뿐인 유령 회사일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의 소라는 그저 유산 상속을 지연시키는 귀찮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아들 민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직 유진만이 그 모든 드라마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금화그룹이니 잃어버린 딸이니 하는 이야기는 마치 영화 속 대사처럼 낯설었다. 그녀에게 현실은 오직 하나.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나면 자신을 향해 쏟아질 시어머니의 분노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모욕의 시간을 예감하며 남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것이 그녀가 폭풍의 눈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최 변호사의 손이 천천히 봉인된 봉투로 향했다. 바스락. 봉투의 붉은 왁스실이 부서지는 소리가 거대한 홀에 울리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화영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최 변호사는 봉투 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다. 그는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들어올렸다. 그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이제 운명의 패가 뒤집히려 하고 있었다. 그 패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특히 서유진 자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진우 변호사는 봉투 안에서 가장 위에 있던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커다랗고 슬픈 눈망울을 가진 4-5살가량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이것은 서태환 회장님께서 실종되기 직전의 따님을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박화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요, 고작 사진 한 장으로 뭘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녀의 아들 민혁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아이의 목에 걸린 작고 독특한 물건에 고정되었다. 독수리의 날개와 방패를 합친 듯한 문양이 새겨진 은색 로켓, 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아내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 역시 사진 속 로켓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어느새 자신의 목에 걸린 은색 로켓을 감싸 쥐고 있었다. 지난 30년간 그녀의 유일한 과거였던 바로 그 로켓이었다. 민혁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아니야,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우연일 거야. 그냥 닮은 것뿐이야. 박화영은 그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비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로켓 하나 가지고 세상에 똑같이 생긴 목걸이가 얼마나 많은데, 초의 변호사. 지금 우리를 상대로 유치한 사기극이라도 벌이는 겁니까? 그녀의 히스테리 가득한 외침에도 최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사진을 내려놓고 봉투 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잘 봉인된 정부 발급 문서였다. 이것은 그냥 출생증명서가 아닙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이것은 지난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대조검사를 통해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와 서태환 회장님의 유가족 DNA가 99.99% 99% 일치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급된 공식 출생증명서입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박화영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내려놓았다. 그곳에는 선명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성명 서유진, 서유진부, 서태환 후, 서태환모, 김은혜 묵힘, 은혜. 박화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유진, 왜 이 아이 이름이... 최진우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박화영 회장님.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강성건설 전체 매출의 60%가 금화그룹과의 하청 계약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핏기가 사라져가는 박화영의 얼굴과 여전히 충격 속에서 자신의 로켓을 만지고 있는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그 금화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은 회장님께서 평생을 구하라고 무시하고 멸시해온 바로 그 며느리 서유진 씨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박화영의 눈앞이 빙글 돌았다. 그녀가 벌레처럼 여기던 며느리. 돈이나 보고 아들에게 접근했다고 평생을 구박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의 전설이었던 서태환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이제는 자신의 사업 제국의 명운을 쥐고 있는 주인이라고. 헉. 그녀의 입에서 가쁜 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았지만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에 출생증명서, 유진의 얼굴, 그리고 그녀의 목에서 빛나는 은색 로켓의 형상이 뒤섞여 어지럽게 소용돌이쳤다. 어머니, 민혁의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과 동시에 박화영 회장의 몸이 의자 뒤로 그대로 쓰러졌다. 혼절 오만했던 여왕의 시대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안
남편의 비명소리 속에서 유진은 여전히 얼어붙은 차에 자신의 목에 걸린 로켓만 만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아 소녀의 초라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목에는 거대한 제국의 왕관이 씌워져 있었다. 박화영 회장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실의 새하얀 천장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계 소리가 그녀가 처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왕국을 호령하던 여왕이 아니었다. 그저 링거를 꽂은 무력한 환자일 뿐이었다. 일어나셨어요. 어머님. 고요하고 차분한 목소리. 박화영이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서유진이 앉아 있었다. 유진은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킨 듯했다. 그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연민의 눈빛 앞에서 박화영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5년간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신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유진아, 세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나왔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제발 우리 민혁이와 회사는. 그녀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유진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오만한 여왕의 가장 굴욕적인 사죄였다. 유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우선은 푹 쉬세요. 어머님, 회사 일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박화영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복수를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격으로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용서는 때로 가장 완전한 복수가 되기도 하는 법이었다. 몇 주 후 강성건설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가장 상석. 이전에는 박화영의 자리였던 그곳에 서유진이 앉아 있었다. 금화그룹의 상속녀이자 최대 주주로서 그녀는 이제 강성건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모든 이사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모두가 금화그룹이 계약을 파기하고 강성건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유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화그룹은 강성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하지만 유진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없애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계약 파기를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은 연민에서 나온 결정이었지만 결코 약한 결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복수가 아닌 상생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곁에서 남편 민혁은 경외감이 가득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존경할 수 있는 아내의 곁에 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최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최 변호사는 강태준 회장이 남긴 마지막 서류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유진의 생부인 서태환 회장에 대한 기록과 강 회장이 그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애타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한 가지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셨을까요?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강 회장님은 진실을 몰랐어도 아가씨의 그 고결함을 마음의 눈으로 알아보셨던 겁니다. 그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강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찾으려 하셨던 것은 단순히 친구의 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고결한 품성을 지닌 진짜 후계자를 찾으려 하셨던 것이겠지요. 혈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말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유진은 비로소 시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저 거대한 도시는 그녀가 책임져야 할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는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었다. 2년 후 대한민국 재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유진 회장,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 박화영 회장과는 다른 꽃과 같은 CEO라 불렀다. 그녀는 날카로운 경영 감각으로 금화그룹과 강성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는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는 변치 않는 공간이 하나 있었다. 골목길의 작은 꽃집 유진의 정원.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된 후에도 그녀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와 직접 꽃을 만졌다. 그곳은 화려한 성공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해주는 그녀 영혼의 닭과 같은 곳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그녀가 설립한 서태환 장학재단에서 지은 첫 번째 청소년 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수많은 언론과 명사들 앞에서 유진은 담담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제게 모든 것을 물려주신 아버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을 시작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기회라는 씨앗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재능이라는 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개관식이 끝나고 유진은 다시 자신의 작은 꽃집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은은한 꽃향기와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방금 들어온 싱싱한 작약을 다듬기 시작했다. 딸랑. 가게 문이 열리며 남편 민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의 뒤를 따라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박화영 여사가 들어섰다. 2년의 시간은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도끼를 모두 씻어내고 그 자리에 온화하고 겸허한 할머니의 미소를 남겨놓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유진과 민혁의 아들이었다. 박화영은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꽃을 만지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꽃이 참으로 예쁘구나. 아가,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유진은 시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카메라는 조용히 꽃다발을 완성하는 유진의 손을 비춘다. 한때는 가난한 학생에게 따뜻한 코트를 사주었던 바로 그 손. 이제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바로 그 손. 그녀의 손길이 닿자 마지막 작약 한 송이가 제자리를 찾으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의 목에서 낡았지만 여전히 영롱한 은색 로켓이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어낸 힘겹게 쟁취한 평화의 광채였다. 고아 소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착한 마음은 남아 세상을 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